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이건 은폐된 범죄예요. 서윤 소희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그녀가 겪은 군대 내 폭력과 부조리,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 했던 자들의 음모.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진실이 공개되면서 군내의 비밀들이 밝혀집니다. 3명의 장군이 이 사건을 쫓으면서 펼쳐지는 역대급 사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한서윤은 어릴 적부터 군복의 냄새와 함께 자랐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울리는 기상소리, 집안 곳곳에 걸린 훈장들과 표창장들, 그리고 늘 반듯하게 정돈된 가족들의 모습이 서윤에게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서윤에게는 때로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70대 할머니 이말수는 예비역 소장으로 한국 전쟁 때 간호장교로 시작해 여성 최초로 장성 계급까지 오른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할머니의 서재에는 수많은 감사장과 공로패가 빼곡히 걸려 있었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서윤은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50세 엄마 박지연은 현역 중장으로 국방부 정책실장을 맡고 계셨는데 뉴스에 나올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사신다니까 라며 웅성거렸어요. 38세 언니 한민정은 현역 준장으로 특전사령부 작전참모부장이었습니다. 언니는 어릴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어요. 사관학교 수석 졸업에 육군대학 최우수, 심지어 미국 육군참모대학까지 파견을 다녀왔거든요. 그런 언니를 보며 자란 서윤은 늘 자신이 작아 보였습니다. 서윤이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학급 친구들이 부모님 직업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서윤이 우리 할머니는 장군님이에요 라고 말하자 교실이 순식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야. 여자가 어떻게 장군이야? 헉, 진짜야? 정말 진짜야? 담임 선생님까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어머, 정말이구나 라고 했죠. 그때부터 서윤은 뭔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신기해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했거든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더욱 심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 때 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며 아, 박지연 중장님이시군요. 뉴스에서 항상 뵙던 분인데 라고 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순간 교실에 있던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 쏠렸어요. 서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바닥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또다시 자신이 아닌 가족 때문에 주목받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진로 상담에서 담임이 너는 당연히 사관학교 가겠지? 집안이 그런데 라고 말했을 때 서윤은 속으로 반발했어요. 정말 자신이 원해서 군인이 되려는 건지 아니면 그저 가족들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혼란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사관학교에 지원했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기쁨보다는 복잡한 심정이 앞섰습니다. 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도 시절 내내 선배들과 교관들은 서윤을 보면 아, 그 유명한 이말순 소장 손녀구나. 박지연 중장 딸 맞지. 한민정 준장 동생이네 라며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겉으로는 격려처럼 들렸지만 서윤에게는 그 모든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동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는 좋겠다. 집안백이 있어서. 라는 식의 농담을 던질 때마다 서윤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특히 견습사관 시절 있었던 일이 서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야간 행군 훈련 중 길을 잘못 안내해서 소대 전체가 헤맨 적이 있었는데 한 선배가 다른 생도들 앞에서 너 실력으로는 안 되겠다.
집안 백으로 들어온 거 맞지? 라며 대놓고 비아냥거렸거든요. 그날 밤 서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자신은 실력이 없는 걸까? 정말 가족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걸까? 그런 생각들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후보생 훈련 때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떤 동기는 서윤아, 너는 걱정 없겠다. 어차피 좋은 자리 다 준비되어 있잖아 라고 말했고, 다른 동기는 우리는 실력으로 승부해야 하는데 너는 부럽다 라며 시샘 섞인 말을 던졌어요. 그럴 때마다 서윤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하면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임관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 서윤은 할머니와 둘이서 뒷마당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저 정말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 맞죠? 할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내 실력 아니고 뭐겠니? 할머니가 내 대신 공부해줬나? 내 대신 훈련 받아줬나?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을 할머니가 대신 흘려줬나? 그 말에 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임관식 당일 가족들이 모두 자랑스럽게 박수를 쳐줬지만 서윤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이제 진짜 군인이 되는 건데 또 가족 덕분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 평생 누군가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그때 서윤은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보겠다고 말이에요. 임관식 다음 날 서윤은 인사과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참모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족 덕 보지 않고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사기록에서 가족 정보는 빼주세요. 참모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위님, 그런 정보는 부대 적응에 도움이 될 텐데요.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한서윤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며칠 뒤 인사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서부전선 철벽부대 방공포대 소대장으로 발령받은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철벽부대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최전방 부대 중 하나로 그만큼 긴장감도 높고 훈련도 혹독하기로 유명했거든요. 하지만 서윤에게는 오히려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라면 정말 실력만으로 승부할 수 있을 테니까요. 부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서윤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험해지는 산길, 곳곳에 설치된 철조망과 초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최전방에 온 거구나 싶었죠. 버스에서 내려 부대 정문을 바라본 순간 철벽부대라고 적힌 커다란 현판이 서윤을 압도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첫날 서윤은 대대장실에서 차김 인사를 받았어요. 김태준 중령은 30대 후반의 중견 지휘관으로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서윤 소위, 어서 와라. 여기는 책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안 통하는 곳이다.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야 해. 서윤은 바짝 긴장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어서 중대장 이성민 대위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이성민 대위는 이 부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새로운 소대장이구나. 여기는 다른 부대와 달라. 실전 같은 훈련이 매일이니까 각오 단단히 해. 그의 말투에는 어딘지 시험해 보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소대원들을 만날 시간이 왔어요. 부소대장 최강식 중사가 소대원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최강식은 40살가량의 베테랑 부사관으로 이 부대에서 15년 넘게 근무한 터줏대감이었어요. 근무 연합만 봐도 웬만한 장교들보다 경험이 풍부했죠. 소대원들은 10명 정도였는데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소대원 집 앞 최강식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렬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들 앞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한서윤 소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병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최강식 중사가 소대원들을 소개했어요. 정민수 이병, 포대 운용 담당입니다. 김성우 일병, 레이더 담당입니다. 박준영 상병, 통신 담당입니다. 하나씩 소개를 들으며 서윤은 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특히 최강식 중사의 눈빛이 신경 쓰였어요. 뭔가 서윤을 품평하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소개가 끝나자 최강식이 서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위님, 여기는 실전 부대입니다. 책상에서만 공부한 사람이 실전에서 뭘 알겠습니까?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속에 담긴 의미는 도전적이었어요. 서윤은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많이 배우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첫 훈련이 시작됐어요. 방공포 운용 훈련이었는데 서윤은 이론으로만 배운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레이더 화면에 나타나는 신호들을 판독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거든요. 교범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온갖 변수들이 존재했습니다. 소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강식이 서윤의 지시를 정정했어요. 이론과 실전은 다릅니다. 경험이 없으면 병사들이 다칩니다. 병사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서윤은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소대장, 변론해야 하는 생각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서윤 옆으로 몇몇 병사들이 지나갔습니다. 여자 소대장이 무슨 실전 경험도 없는데 하는 수군거림이 귓가를 스쳤어요. 서윤은 젓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척 밥을 계속 먹었어요. 오후 훈련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서윤이 지시를 내리면 최강식이 소위님, 그건 위험합니다. 또는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며 개입했어요. 처음에는 도움을 주려는 것 같았지만 점점 서윤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 서윤은 소대원들 앞에서 첫 훈시를 했어요. 오늘 첫 훈련이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훌륭한 소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했지만 병사들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날 밤 서윤은 자신의 방에서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이론으로 배운 것과 실제는 정말 달랐고 무엇보다 병사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특히 최강식 중사는 명백히 서윤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결심을 다졌죠.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실력을 보여줄 때야. 서윤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서윤이 부대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서윤은 점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가고 있었어요. 병사들은 여전히 거리감을 두고 있었고 최강식 중사는 은근히 서윤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나씩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레이더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김성우 일병이 담당하고 있는 주 레이더에서 갑자기 이상 신호가 감지됐어요. 화면에 나타나는 파형이 평소와 달랐고 신호 강도도 불안정했습니다. 최강식 중사가 다가와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거 완전히 고장났네. 부품 교체해야겠어. 서윤도 레이더 앞으로 다가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사관학교에서 배운 전자공학 지식을 떠올려 보니 단순한 부품 고장이 아닐 가능성이 보였어요. 잠깐만요. 일단 내부 회로부터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서윤이 제안했지만 최강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희님, 이미 10년 넘게 이 장비를 다뤄봤습니다. 부품 교체가 답이에요. 김성우 일병은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레이더 담당이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때 서윤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성우야. 서윤이 김성우를 불렀어요. 내가 한번 직접 점검해 볼래?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김성우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요? 하지만 제가 실수하면. 괜찮아. 실수해도 내가 책임진다. 한번 해봐. 서윤의 말에 최강식 중사가 끼어들었어요. 소희님 신참이 건드리다가 더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지만 서윤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중사님, 병사들이 직접 경험해봐야 실력이 늘어요.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는 김성우에게 다시 말했어요. 성우야,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해봐. 내가 평소에 공부한 걸 믿어. 김성우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레이더 덮개를 열었습니다. 내부 회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서윤은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신호 증폭기야. 이 선들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봐. 김성우가 꼼꼼히 살펴보더니요. 여기 접촉 불량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어요. 맞아, 잘 찾았네. 서윤이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김성우는 자신감을 얻은 듯 답했어요. 접촉부를 청소하고 다시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해봐. 서윤의 응원 속에서 김성우는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가까이 다가와 김성우의 작업을 지켜봤어요. 정민수 이병이 성우야, 조심해라고 말하자 박준영 상병도 천천히 해, 급하지 않아 라고 격려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화기애애해지고 있었어요. 10여 분 후 김성우가 작업을 마쳤습니다. 다 됐습니다. 서윤이 전원을 켜자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깔끔한 파형이 나타났고 신호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고쳐졌네. 병사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김성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소대장님, 정말 고쳐졌어요. 서윤도 미소를 지으며 김성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했어, 성우야. 내가 한 거야. 그 순간 최강식 중사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정말 간단한 접촉 불량이었네요. 그날 점심시간 식당 분위기가 달랐어요. 김성우를 중심으로 병사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서윤이 지나가자 정민수 이병희 소대장님 여기 앉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병사들이 서윤을 먼저 불러준 거였어요. 소대장님 덕분에 성우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박준영 상병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레이더만 보면 떨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김성우도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소대장님이 믿어주시니까 용기가 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소대장의 역할이구나 싶었어요.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보다 병사들을 믿어주고 격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후 훈련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병사들이 서윤의 지시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했고 질문도 자유롭게 했습니다. 소대장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 매뉴얼에 나온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세요. 서윤은 하나하나 정성껏 답해줬어요. 특히 김성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레이더 앞에서 자신감 있게 작업하는 모습이 아침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다른 병사들도 그런 김성우를 보며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 서윤은 소대원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김성우 일병이 레이더를 고쳐줘서 훈련이 원활했습니다. 모든 소대원이 각자의 실력을 발휘할 때 우리 소대가 강해진다는 걸 보여준 하루였어요. 병사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강식 중사만은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점호가 끝난 후 서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위님, 오늘은 운이 좋았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실전에서는 확실한 것만 해야 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을 믿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날 밤 서윤은 뿌듯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드디어 병사들과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최강식 중사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병사들은 서윤을 진정한 소대장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부대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성우 레이더 사건 이후 소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병사들은 서윤을 진짜 소대장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최강식 중사만은 여전히 서윤을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12월 초 부대에 긴급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사단 차원의 혹한기 대비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올해 겨울이 유독 추울 거라는 기상청 예보 때문에 모든 부대가 혹한기 대비 태세를 점검한다는 거였죠. 특히 철벽 부대처럼 최전방에 있는 부대들은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성민 중대장이 간부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했어요. 영하 20도 이하의 혹한 상황에서 적 항공기 침투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각 소대별로 완벽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은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됐어요.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온 거였거든요. 훈련 준비 기간 동안 서윤은 소대원들과 함께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혹한기에는 장비 동결이 가장 큰 문제야. 서윤이 설명했어요. 레이더도 그렇고 통신 장비도 추위에 취약하거든. 미리미리 점검하고 보온 대책을 세워야 해. 김성우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소대장님, 그럼 예비 장비도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맞아, 성호야. 특히 주 레이더가 고장나면 우리는 눈과 귀를 잃는 거나 마찬가지야. 서윤의 설명에 박준영 상병이 끼어들었어요. 소대장님, 예비 레이더는 창고에 있는데 오래돼서 작동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미리 점검해 보자. 다 같이 가서 확인해 봐. 창고에 가서 예비 레이더를 꺼내 봤더니 정말 오래된 구형 모델이었어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일부 부품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최강식 중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건 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0년도 넘은 장비잖아요.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청소부터 해보자. 혹시 모르잖아. 소대원들이 모두 나서서 예비 레이더를 분해하고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김성우는 특히 열심이었습니다. 지난번 경험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소대장님, 이 부분은 제가 할게요. 정민수와 박준영도 각자 맡은 부분을 꼼꼼히 정비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정비 작업 끝에 예비 레이더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돌아가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비록 성능은 최신 장비에 비해 떨어졌지만 비상시에는 충분히 쓸만했어요. 서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혹한기 훈련 준비 완료야. 훈련 당일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기온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졌고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 정도였습니다. 정말 혹독한 추위였어요. 사단장이 직접 참관하는 가운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적 항공기 모의 침투 시작. 통제소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각 소대는 레이더로 적기를 탐지하고 요격 절차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서윤의 소대도 긴장한 채 레이더 화면을 주시했어요. 김성호가 신호 포착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추위 때문에 주 레이더 화면이 점점 흐려지더니 결국 꺼져버린 거예요. 이런, 얼었나 봐요. 김성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소대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추위 때문에 장비들이 하나둘 말썽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당황하지 마. 서윤이 침착하게 지시했어요. 예비 레이더 가동해. 미리 준비해둔 예비 레이더를 켰더니 다행히 정상 작동했습니다. 비록 화면이 조금 흐릿했지만 적기 신호는 충분히 포착할 수 있었어요. 신호 재포착? 방위각 030, 거리 30km. 서윤은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지시했습니다. 준영아, 상급 부대의 상황 보고해. 민수야, 포대 선회 준비. 소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추위에 떨리는 손으로도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다른 소대들이 장비 고장으로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윤의 소대만 정상적으로 작전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목표 라곤, 모의 사격 준비 완료. 박준영이 보고했습니다. 사격. 서윤의 명령에 모의 사격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어요. 훌륭하다. 참관하던 사단장 조민철 소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혹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대응이군. 어느 소대인가? 철벽부대 3소대입니다. 이성민 중대장이 자랑스럽게 보고했어요. 사단장이 직접 서윤의 소대로 걸어왔습니다. 소대장이 누구지? 한서윤 소위입니다. 서윤이 바짝 긴장하며 경례했어요. 사단장이 서윤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소대들은 다 고장났는데 너희만 정상 작동하지? 예비 장비를 미리 점검해뒀습니다. 서윤이 당당하게 답했어요. 예비 장비? 창고에 있던 그 고물? 사단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소대원들과 함께 정비해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서윤의 대답에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하군. 준비성이 남다르네. 그때 김성우가 한 걸음 나서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소대장님께서 저희를 믿고 맡겨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다른 소대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소대장님이 저희 실력을 키워주셨거든요. 사단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소대장을 만난 병사들이 행복하겠군. 계속 이런 자세로 부탁한다. 그 말에 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훈련이 끝나고 복귀하는 길에 최강식 중사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위님,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인정의 말이었어요. 중사님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서윤이 정중하게 답하자 최강식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재훈 중위와 최강식의 동기인 강민철 중사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훈련이 끝난 지 사흘 후 부대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윤의 소대가 사단장에게 칭찬받은 소식이 퍼지면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신참 소대장이 벌써 사단장 눈에 들었다더라. 너무 빨리 뜨는 거 아니야? 같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특히 문재훈 중위의 심기가 불편해 보였어요. 문재훈은 33살로 육사 28기 출신이었는데 벌써 3년째 중위 계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진급이 늦어지면서 조급해하던 차에 갓 임관한 서윤이 주목받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죠. 그는 자신의 동기인 강민철 중사와 함께 서윤을 견제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애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난리야? 문재훈이 강민철에게 투덜거렸어요. 고작 예비 장비 하나 고쳐놨다고 사단장이 그렇게 칭찬할 일인가? 강민철도 동조했습니다. 요즘 여자 장교들 밀어주는 분위기 때문이겠죠. 실력보다는 보여주기식 아니겠어요? 마침 그때 최강식 중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문재훈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광식아, 너 요즘 한서윤 소위랑 사이 좋아졌다면서? 최강식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일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경험도 없는 애가 뭘 안다고. 최강식은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그도 처음에는 서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함께 지내보니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서윤이 병사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자신도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오랜 동기인 강민철과 선배인 문재훈 앞에서 서윤을 옹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금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혹한기 훈련 성공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중대 회식이 열렸습니다. 이성민 중대장의 제안으로 부대 근처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게 된 거죠. 간부들과 부사관들이 모두 참석했고 서윤도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이성민 중대장이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우리 중대가 가장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한서윤 소위의 3소대가 빛났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서윤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재훈 중위가 점점 말이 많아졌어요. 요즘 군대도 많이 달라졌지 뭡니까? 예전에는 경험과 실력으로만 평가받았는데 말이죠. 서윤은 그 말이 자신을 겨냥한 것 같았지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훈의 말이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한소희, 요즘 기분 좋겠어요. 사단장님께 칭찬까지 받고 말이야. 서윤이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답하자 문재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운? 그런가요? 최강식 중사도 술이 들어가면서 평소와 달라지고 있었어요. 강민철이 계속 옆에서 부추기는 바람에 서윤에 대한 불만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최강식이 술잔을 들이키더니 말을 꺼냈어요. 신참이 너무 나대는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걸 느낀 다른 사람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최강식이 술김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한번 운 좋았다고 잘난 척하고 사단장님 앞에서 쇼맨십이나 부리고 중사님, 서윤이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 잘못 말했나? 최강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실이잖아. 경험도 없는 게 아는 척하고 병사들 앞에서 폼이나 잡고 주변이 얼어붙었어요. 다른 간부들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중사님, 술 드셨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죠. 하지만 최강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오늘 확실히 해야 해. 쇼맨십 장교나 해, 쇼맨십.
그 순간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됐어요. 중사님, 지금 하신 말씀은 상관 모욕에 해당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최강식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당황스러워했어요. 문재훈 중위가 서둘러 개입했습니다. 야야, 다들 술 먹고 하는 소리 아니겠어. 진정하자고. 하지만 서윤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죄송합니다. 서윤이 이성민 중대장에게 말했어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한소희 하고 불렀지만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길거리로 나온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최강식 중사의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와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속마음은 달랐던 거죠.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절차대로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무시당할 것 같았어요. 결국 서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상관 모욕 사건으로 공식 신고를 하기로 한 거죠. 그날 밤 부대 안은 긴장감이 돌고 있었어요. 금요일 밤 회식에서 벌어진 일이 월요일 아침이면 공식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최강식 중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문재훈 중위도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서윤이 정말로 신고할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서윤은 예정대로 중대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성민 중대장은 서윤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하는 것 같았어요. 한소희, 금요일 일 때문에 온 거지?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중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아봐, 이야기해보자. 중대장님, 최강식 중사의 상관 모욕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서윤의 말에 이성민 중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소희, 술자리에서 나온 말이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어떨까? 최 중사도 후회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서윤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상관 모욕 사건이 공식화됐어요. 최강식 중사는 일주일 영창 처분을 받았고 부대 내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특히 최강식과 가까운 부사관들은 서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너무 심하게 간 거 아니야? 술자리 농담을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문재훈 중위는 더욱 노골적으로 서윤을 적대시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았고 간부 회의에서도 서윤의 의견에 반대만 했습니다. 한소희 의견은 너무 이상적이네요. 현실성이 부족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서윤의 소대원들도 미묘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김성우나 정민수 같은 병사들은 여전히 서윤을 따랐지만 일부 병사들은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어요. 특히 최강식과 가까웠던 박준영 상병은 소대장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강식이 영창에서 나왔을 때 부대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어요. 최강식은 서윤을 보면 눈을 피했고 업무상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예전의 협력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중사님, 오늘 훈련 계획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딱딱한 대화만 오갔습니다. 며칠 후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서윤이 지시한 훈련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 거죠. 최강식이 의도적으로 병사들에게 다른 내용을 전달한 것 같았어요.
소대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김성우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어봤습니다. 중사님은 다르게 말씀하셨는데요. 서윤이 최강식에게 확인해 보니 제가 잘못 이해했나 봅니다. 라며 대충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소대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스트레스가 쌓여갔지만 참고 견뎠어요. 12월 말 연말 특별 경계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부대가 비상태세를 갖추는 시기였어요. 서윤의 소대도 야간 경계 근무에 투입됐습니다. 추위가 극심한 가운데 교대로 근무를 서야 했어요. 서윤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 속에서 병사들이 제대로 근무를 서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레이더실, 통신실, 초소를 차례로 점검하고 부대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부대 뒤편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돌아보려는 순간 거친 손이 서윤의 목덜미를 움켜쥐었어요. 으악! 서윤이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목을 조이는 바람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라져야 부대가 편해져. 낮고 거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최강식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그의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왜 이러세요? 서윤이 간신히 말했지만 최강식은 듣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최강식이 서윤을 거칠게 밀쳤어요. 서윤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얼음같이 딱딱한 땅바닥에 등이 부딪히면서 숨이 막혔어요. 중사님, 정신 차리세요. 서윤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최강식이 다시 밀어붙였습니다. 15년 동안 이 부대에서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너 같은 신참 때문에 영창 신세를 져야 했어. 최강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서윤이 피하려고 했지만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때 최강식의 주먹이 서윤의 옆구리를 가격했어요. 서윤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최강식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없어져야 부대가 평화로워져. 또 다시 주먹이 날아왔고 서윤은 팔로 막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윤이 도망가려고 했을 때 발목에 걸려 넘어졌어요. 머리가 돌멩이에 세게 부딪히면서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피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서윤이 간신히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순찰을 돌던 강민철 중사였어요. 최강식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 중사, 여기서 뭐해? 광식아, 너 뭘 한 거야? 강민철이 바닥에 쓰러진 서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사고야. 최강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희가 넘어져서. 사고? 이게 사고로 보여? 강민철도 당황했지만 오랜 동기인 최강식을 감쌀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병원부터 데려가자. 나중에 이야기하고. 문재훈 중위도 소음을 듣고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재빨리 판단을 내렸어요. 이건 훈련 중 사고로 처리하자. 다른 소리 하면 안 돼. 서윤은 의식이 흐릿했지만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하지만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서윤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뇌진탕과 늑골 골절, 그리고 여러 타박상이었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다친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함께 온 문재훈 중위가 야간 훈련 중 실족사고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서윤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진실을 말해야 하나?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 세 명이 입을 맞춰 사고라고 하는데 그때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서윤은 병원 침대에 누워 일주일째 지내고 있었습니다. 뇌진탕 때문에 심한 어지럼증이 계속됐고 부러진 늑골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라주던 병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말 사고였다고 믿고 있을까? 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야간 훈련 중 실족사고로 발표됐어요. 문재훈 중위가 사고 경위서를 작성했고 최강식과 강민철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했습니다. 완벽한 입막음이었죠. 서윤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세 명의 증언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더욱 절망적인 건 가족들과의 연락이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부대에서는 경미한 훈련 사고라고만 보고했고 서윤의 휴대폰도 치료에 집중하라는 이유로 압수당했어요. 문재훈 중위가 회복될 때까지는 외부 연락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며 면회도 막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체온을 재고 있을 때 서윤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간호사님, 전화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대에서 당분간 연락 금지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서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는 순간이었어요. 사흘이 더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정민수 이병이었어요. 그는 면회 시간에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소대장님, 정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윤은 깜짝 놀라며 정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여기에? 소대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정민수가 서윤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붕대로 감싼 머리, 멍든 얼굴, 그리고 깁스를 한 팔을 보더니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부대에서는 가벼운 사고라고 했는데 이게 가벼운 사고예요? 서윤은 정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너무 반가웠거든요. 민수야, 내가 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어떻게 들어온 거야? 병원 뒷문으로 몰래 들어왔어요. 면회 명단에 없어서 정식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정민수는 부대 상황을 전해줬어요. 소대원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특히 김성호는 매일 소대장님 소식을 묻거든요. 그런데 최강식 중사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서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 아무도 진실을 모르고 있는 거였어요. 민수야.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은 없었어? 정민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날 밤요? 아, 맞다. 최강식 중사가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옷도 더럽혀져 있었고요. 서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건 없었어? 글쎄요. 아, 그리고 강민철 중사랑 문재훈 중위가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제가 지나가니까 갑자기 조용해졌거든요. 정민수의 증언에 서윤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부탁이 있어. 서윤이 정민수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나 대신 우리 가족들에게 연락을 좀 해줄 수 있을까? 네. 가족분들이요? 응. 내 핸드폰이 압수당해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 너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정민수는 주저했어요. 하지만 부대에서 외부 연락 금지라고 했는데. 민수야, 제발. 서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이 일이 정말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가족들이 알아야 해. 정민수는 서윤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민수가 결심을 굳혔어요. 어떻게 연락드릴까요? 서윤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부대 비상 연락망을 찾아봐. 한민정 준장 연락처가 있을 거야. 네, 언니야. 네. 한민정 준장님이 소대장님 언니세요?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응, 그리고 박지연 중장이 우리 엄마고 이말순 소장이 할머니야. 정민수는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헉? 그럼 소대장님이? 그래, 그 집안 막내야. 하지만 가족 힘빌리기 싫어서 비밀로 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진실을 밝혀야 해. 정민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드리겠어요. 정민수는 서둘러 부대로 돌아가 비상 연락망을 찾기 시작했어요. 컴퓨터실에서 한민정 준장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직접 전화하기는 무서웠어요. 준장에게 일개 이병이 전화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고민 끝에 정민수는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서윤에게서 들은 모든 내용을 정성껏 편지에 담았어요. 사고 당일의 상황, 최강식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서윤의 현재 상태까지 상세히 적었습니다. 한민정 준장님께 저는 한서윤 소위의 부하 정민수 이병입니다. 소대장님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계셔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편지는 2장이 넘었어요. 정민수는 모든 진실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편지를 다 쓴 정민수는 몰래 부대를 빠져나가 가까운 우체국으로 향했어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제발 무사히 전달되기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한민정 준장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행동할지에 달려 있었어요. 그날 밤 서윤은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정민수가 무사히 연락을 했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빨리 왔으면. 하지만 서윤은 몰랐어요. 이미 한민정 준장에게 편지가 전달됐고 곧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병실 밖에서는 여전히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서윤은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민정 준장은 정민수의 편지를 받고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2번, 3번 읽어보면서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즉시 엄마와 할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당장 집으로 오세요. 서윤이에게 큰일이 났어요. 1시간 후, 새 여장군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말순 할머니는 편지를 읽어보더니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놈들이 감히. 박지연 중장은 차분하면서도 위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아, 지금 서윤이는 어디에 있지? 서부전선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이래요. 면회도 막혀 있고요. 이건 명백한 은폐야. 이말순 할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50년 넘게 군복 입고 살면서 이런 더러운 짓은 처음 봐. 박지연 중장도 동의했습니다. 일단 서윤이부터 확인해야 해. 그리고 진상을 파악하자. 한민정 준장이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할머니, 엄마, 이건 군의 명예를 건 일이에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 막내를 건드린 놈들은 가만두지 않겠어. 할머니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3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어요. 박지연 중장은 국방부 헌병감실에 연락해 즉시 수사팀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철벽부대 상관 폭행 사건으로 긴급 수사 명령을 내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즉시 조사해. 헌병감은 중장의 직접 명령에 당황했지만 즉시 수사팀을 파견했어요. 한민정 준장은
특전사령부 예하 특수임무대에 비공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철벽부대의 비밀리에 진입해서 현장을 보전하고 관련자들의 동태를 감시해. 이는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었지만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였어요. 훈련받은 특전사 요원 5명이 민간인으로 위장해 철벽부대 주변에 배치됐습니다. 이말순 할머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예비역이지만 여전히 막강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국방위원회 위원장, 주요 언론사 편집국장, 그리고 청와대 국정상황실까지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야. 군 내부의 부조리와 은폐를 바로잡을 기회다. 작전명은 여우사냥으로 정해졌어요. 교활하게 숨어있는 가해자들을 색출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새 여장군의 동시 공격이 시작된 거죠. 우선 박지연 중장이 파견한 헌병대가 철벽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김태준 대대장은 갑작스러운 헌병대 출현에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한서윤 소위 폭행 사건 수사를 위해 왔습니다. 최강식 중사, 문재훈 중위, 강민철 중사를 즉시 격리 조사하겠습니다. 최강식과 문재훈, 강민철은 영문도 모른 채 헌병대에 연행됐어요. 이게 뭡니까? 사고 아니었어요? 하지만 헌병들은 냉정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군법에 따른 정식 절차가 시작된 거였어요. 동시에 한민정 준장이 파견한 특전사 요원들이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폭행당한 부대 뒤편 현장에서 혈흔과 머리카락, 그리고 찢어진 군복 조각이 발견됐어요. 단순한 넘어짐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증거들이네요. 과학수사 전문가가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서윤에 대한 정밀 검사가 이뤄졌어요. 외상 전문의가 서윤의 상처를 재검토한 결과 이 상처 패턴은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렸습니다. 특히 늑골 골절과 얼굴 타박상은 주먹에 의한 것이 명확했어요. 이말순 할머니의 언론 공작도 시작됐습니다.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에 제보가 들어갔어요. 군 내부 여성 장교 폭행 사건 은폐 시도, 최전방 부대 상관 폭행 사건의 진실 등의 제목으로 특종 기사가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도 보고가 올라갔어요. 국방부 차관님, 철벽부대 여성 장교 폭행 사건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성 장교 폭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철저히 수사하라. 하루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최강식, 문재훈, 강민철은 군복을 벗고 수갑을 찬 채 헌병대 차량에 실려갔어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새 여장군은 마침내 병원으로 향했어요. 헬기 2대가 병원 옥상에 착륙했고 중무장한 경호팀이 함께했습니다. 서윤이 입원한 병원은 순식간에 경계 태세에 들어갔어요. 병실 문이 열리면서 할머니, 엄마,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그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엄마, 언니, 우리 막내 많이 아팠구나. 이말순 할머니가 서윤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우리가 내 하늘을 지켰다. 할머니의 말에 서윤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박지연 중장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다 끝났어. 한민정 준장도 막내야. 정말 대단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톱뉴스로 보도됐습니다. 철벽부대 여성 장교 폭행 사건, 3대 여장군의 분노,
군 내부 부조리 척결의 상징적 사건이라는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최강식 중사는 상관 폭행과 증거 인멸로 군법 재판에 회부됐고 문재훈 중위와 강민철 중사도 공범과 은폐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성민 중대장과 김태준 대대장도 감독 소홀 책임을 져야 했어요. 며칠 후 정민수 이병이 서윤을 병문안 왔을 때 서윤이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아니었다면 모든 게 묻혔을 거야. 정말 고마워. 정민수는 쑥스러워하며 답했습니다. 소대장님께서 평소에 저희를 믿어주셨잖아요. 저도 소대장님을 믿었을 뿐이에요. 한 달 후 서윤은 완쾌되어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철벽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운 중대장과 부사관들이 왔고 분위기도 쇄신됐습니다. 무엇보다 서윤을 바라보는 병사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진정한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거든요. 이 사건은 군내 여성장교 지위 향상과 부조리 척결의 상징이 됐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손녀, 딸, 동생이 아닌 진정한 한서윤 소위로 인정받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때로는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새 여장군의 분노가 만들어낸 변화는 그날 이후 한국군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이제 진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됐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